이제 프라이빗 셰프 솔트베이로 하면 바이럴 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막 소금 팍팍 뿌리시는 분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빗 셰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13,000달러라고 해요. 연봉이 그렇게 뭐 완전히 기절할 정도 아니지만 한 13,000원은 1,500만 원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 일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는 높지 않은데 대부분이 근데 또 높긴 하죠. 요리에. 부유한 고객을 위해 요리하는 커리어를 쌓는 요리사들이 늘고 있지만 바이럴 영상에 등장하는 화려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화려하지만 외로운 삶. 근데 확실히 화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화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화려하다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지난 7월 뉴욕의 개인 요리사이자 케이터링 업체인 타시아 채널 영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나아가 고급스러운 주방에 15명을 위한 프라이빗 만찬을 요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NFL 스타를 위해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틱톡을 기록해서 틱톡도 조회수도 이제 올리고 한 달 만에 12,800달러 한 1,500만 원 정도 하죠. 개인 셰프로 경력을 쌓고 유명해지길 원하는데 다들 요즘 프라이빗 셰프 그냥 이 기존의 셰프들이 프라이빗 셰프로 진화하길 원하나 봐요. 이분은 요트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고객이 식사하는 동안 갤리에서 자리를 비우는데 근데 사실 돈은 되게 많이 번다고 하니까 뭐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팬 2020년 이전에는 20만 달러, 2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셰프가 많이 없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셰프들이 한 20만, 30만 달러면은 한 2, 3억 되네요. 3, 4억 되는데 3, 4억 수당과 보너스를 더한 수준 더 준대요. 3, 4억은 기본급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준다니까 많은 고객이 엄격한 식단 규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객은 마지막에 친구를 초대하기도 해서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당연히 거절하기 어렵겠죠. 3, 4억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3, 4억 준다면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부자들이 매너가 좋잖아. 그게 의사랑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의사분들이 보는 건 환자잖아요. 환자가 사실 대부분 급여 그 뭐냐 보험 급여를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매너가 있기 어렵다고 그렇게 아프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간 식사는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보너스 기본급 3 기본급 3, 4억에 보너스 추가면은 친구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족 사돈이 팔촌까지 데려와도 웃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뭐 근데 뭐 자신의 틱톡 바이럴 영상을 계속 담아야 된다 하니 은둔형 근데 이제 좀 외로울 수밖에 없죠. 토끼 기르시는 것 같은데 외로울 수밖에 없죠. 돈엔 외로움이 따르니까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말다툼도 많이 했대요. 그 뭐도 많이 듣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외엔 할 게 없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이제 못 만나니까 요트 한번 타거나 그리고 부자들 저녁 식사에 3억 준다 하면은 한번 차리는데 한 달에 3억씩 준다 하면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1년에 3억이지만 뭐 메리랜드 대학이 LK99에 대해 또 그 약간 부정적인 내용을 쓰긴 했는데 크게 상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메리랜드 대학이 LK99에 대해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이전에 자기가 조금 잘못 얘기하겠다가 그 지적당한 부분을 그냥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메릴랜드 대학도 안 좋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건 맞지는 않죠. 어쨌든간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대학교와 연구 쪽에서 버클리도 그렇고 연구소 쪽에서 뭐 긍정적인 연구 결과 나온다니 사실 사람들의 시선은 캘리포니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메릴랜드 대학이 요즘 조금 그 관심 못 받긴 했는데 캘리포니아 당연히 사람들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다 좋아하죠. 그게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초연도체 성과가 얼마나 좋아요. 인류한테도 좋은 거죠. 효율이 올라가는데 물론 없어도 그만이지만 되면 좋은 거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까 계속 캘리포니아에 관심이 가는 거를 메릴랜드 대학이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캘리포니아의 연구 결과 플러스 APL 메터리얼즈는 동부 쪽이니까 그리고 뉴욕 쪽이죠. 동부 쪽 동부와 서부 쪽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이에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남쪽으로 이전하면서 그냥 뉴욕으로부터 이제 캘리 뉴욕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강력하게 조금 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예전에
락다운을 처음으로 격변의 범위를 보여주는 하드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상은 했지, 왜냐면 공실이 좀 많이 생겼었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회복했는데 뉴욕 경제가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플로리다로 엄청나게 옮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4개의 회사들이 플로리다로 옮겼고 56개가 뉴욕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생각보다 뉴욕에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많네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많이 지적했는데 캘리포니아 생각보다 타격이 없고 그 텍사스는 좀 늘어났고,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 테슬라가 텍사스로 옮겼으니까요. 캘리포니아가 텍사스로 테슬라가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많아진 것 같고, 뉴욕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갔네요. 거의 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긴 하네요. 천문학적인 숫자고,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또 많이 떠났고 뉴욕이 진짜 많이 떠나긴 했네요. 플로리다로. 플로리다의 그러니까 부자 등록수가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게 거짓말 아니고,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남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이동했겠죠. 엄청난 거네요. 수십억 달러. 한국으로 따지면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플로리다로 옮겨가지고 혼자 색깔 초록색인 거 보세요. 까만 초록색. 날씨가 그리고 플로리다가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곳도 많다고 하네요. 텍사스는 좀 덥죠. 플로리다보단. 마이애미가 있는 유명한 도시 플로리다, 유명한 주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세금도 좀 괜찮다 하더라고요. 마이애미, 와, 마이애미로 이렇게 많이 갔을 줄. 마이애미가 가장 많이 갔네요. 그리고 유명한 탐파베이, 휴양지로도 유명한데 마이애미가 정말 뜨는 곳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텍사스가 가장 많은 투자 일자리. 텍사스도 좀 괜찮긴 한데 텍사스는 좀 덥다 해요. 건조하고 더운 게 좀 흠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취약한 회복세로 중국이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조금 반짝하나 싶더니 그렇게 또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 반응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긴장을 시작했어요. 중국 중앙당도. 이게 왜냐하면 히든 카드였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히든 카드라고 숨겨놨는데 카드가 막상 꺼내고 보니까 그냥 일반 카드나 다름없었다? 이러니까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경기 부양책을 안 꺼낸 이유도 이게 자기 딴에는, 그 중국 중앙당 딴에는 이게 히든 카드였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은 다 될 줄 알고 끝까지 안 하다가 마지못해 해줬는데, 이제 마지못해 내놓았던 히든 카드가 그냥 일반 카드였던 거죠. 지금 지금 중국의 그 그래프만 봐도 그냥 우하향 하고 있죠. 모든 게 우하향이라서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모든 게 다 안 좋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다 이제 필요 없고 미국만 보면 되거든요. 금리는 뭐 이 나라들 뭐 봐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끼고 미국 및 캐나다, 참고로 미국은 이제 근로자의 날 휴일이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최대 경제 호황에 최대 소비 지출, 저축도 안 하고 그냥 제끼고 놀고 있는데, 아시아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아시아 전체는 중국이 조금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본과 특히나 한국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그래도 우상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줄어들었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근데 줄어들었다는 게 뭐 약간 경기 냉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우상향이에요.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라틴 아메리카는 조금 나쁘고, 사실 라틴 아메리카 약간 나쁜데, 근데 이거를 또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는 것보다 아프리카는 좀 약간 잔잔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 않고. 라틴 아메리칸의 빅5 중앙은행은 한번 보면 뭐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있는데 그냥 미국 금리 따라 그냥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7개월, 9개월,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예측한 거는 그 9개월 전에 아무래도 미국 정확히 12개월 전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그때로부터 라틴 아메리카는 뭐 버틸 재간이 없이 그냥 금리가 쭉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직접 달러를 많이 쓰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중국에서는 집에서만 있는 아이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진짜 저 침체된 경제로 인해 젊은이들은 아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쓴맛을 보거나 엄마의 개인 비서가 되거나 이제 이게 이제 정규직화된 거죠.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해요. 지세대는 기존의 이제 중앙당 주석의 오래된 존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사업은 살얼음판을 위를 걷고 있고 이제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의 전업주부 여자친구가 유행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전업주부 여자친구 전업주부 시킨다는 솔직히 말해 플렉스죠. 과시 뭐 BMW 한 대 사주면서 전업주부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러는 게 유행인데 미국의 그 SNS는 중국에서는 전업주부 자녀가 유행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남자친구가 상사 노릇을 하고 부모님이 월급에 서명을 하는 건가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하나가 되는 시대로 퇴행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취직이 안 되니까 너무나 취직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 된 거죠. 블룸버그입니다. 두 트렌드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니까 여자친구 전업주부 시키고 중국 경제는 몰락해서 지금 스테이 앳홈 집안에서 그냥 자녀 집안일 도와주면서 이제 시간 보내는 거죠. 엄마와 태권을 하고 TV가 작동을 멈추면 IT 지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2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유효상태 2200만 명 상상을 초월하죠. 모두가 그 부모로부터 급여. 근데 또 중국 부모들 중에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그냥 용돈 주듯이 꽤 많이 준다고 해요. 사라진 수백만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9600만 명 중인데 중국의 도시 거주하는 청년의 인구가 9600만 명인데 공식적으로 2200만 명이 놀고 있으면 뭐 따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타는 거죠? 취업 전망이 망가진다면 쓴맛을 봐야 한다. 물음표 벌써 한번 찍히죠. 한국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어요. 그 실업 상태가. G세대는 시주석의 생계형 사고방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대신 경제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죠. 탕핑 중에 이제 바닥에 들어 눕는다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중국은 젊은 세대와 참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젊은 세대를 일하게 할지 고민하는데 중국의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타개할 그 현실 구제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과연 그 생활 철학이 통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예전에 중국을 관통했던 동양식 사고방식이 통할지 아니면 중국 젊은이들의 무기력함이 중국을 더 밑으로 끌어당길지.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보모를 찾는 베이비시터를 찾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서울에서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6개월 동안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육아 및 가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금요일 밝혔다. 근데 이건 약간 영어 유치원 효과도 노리는 거죠. 이게 외국인 그 서울시가 선정하신 분들이 되게 또 학벌이 좋으신 지금 명문대 그 해외 연수 온 해외에서 한국으로 온 명문대생들이 대부분 그 뽑는다고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뭐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또 사회적 무리가 빚어질 수 있으니. 어쨌든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는 블룸버그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0.7. 가슴이 아프긴 한데 우하향이라는 좀 더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출산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베이비시터는 법정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받게 되면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월 45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파트타임으로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대학생들 중에. 근데 이거 보니까 또 근데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엄청 또 하위로 약간 급이 낮은 걸로 착각할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한국의 그 근로비자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조금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하겠죠. 만 24세 이상의 외국인 도우미는 언어 시험을 치러야 되며 범죄 기록, 약물 검사 등 검진을 거쳐야 됩니다. 국내 보육 인력의 92%가 50세 이상인 거죠. 한국의 보모 인력의 92% 이상
92% 이상이 50세 이상인데 사실 돈은 좀 많이 받아가시고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분들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직접 좀 스크리닝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 15가 발표일이 가까우면서 블룸버그가 드디어 USB-C 최신 라이트닝 커넥터 이제 아이폰 타입 C로 바뀌죠. 충전기가 C 타입 유럽의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라이트닝 C에서 USB-C로 전환할 예정인데 근데 라이트닝 케이블이 좋았던 점도 있어요. USB-C가 그렇게 또 완벽하진 않은데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애플이 부진한 태블릿 판매 태블릿에는 이미 C타입이 들어가 있긴 해요. 애플의 태블릿이 C타입이 들어가 있긴 한데 포트를 완전히 단계적으로 라이트닝 커넥터를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할 거긴 한데 뭐 고객은 하나의 충전 케이블로 맥 아이패드 새로운 고위급 아이폰 모델의 데이터 정서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더 빨리 충전되고 뭐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좋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 라이트닝 커넥터가 좋은 점이 여기에 이제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구성은 진짜 최고였다고. USB-C는 약간 내구성 이슈가 살짝 있긴 해요. 쓰다 보면은 애플이 요청하지도 않은 항상 강자의 입장에서 행동한다는 것. 와, 진짜 예전이네요. 이게 예전에 아이폰 커넥터에서 라이트닝 전환했고 이제 USB-C로 다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내구성은 약간 약해질 것이에요. USB-C가 생각보다 좀 이슈가 있어요. 그 핸드폰 같은 데 쓰기엔 약간 이슈가 있긴 해요. 코드를 포함되더라도 충전 브릭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 애플의 목적은 완전히 충전을 이렇게 애플워치처럼 무선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애플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 뭐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봐야겠죠. 이제 9월 12일에 아이폰 15랑 새로운 애플 제품들이 발표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시계 에어팟 이벤트. 에어팟이 좀 검정색이 나왔으면 좋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또 우선은 벌써 지금 유럽 초연도 학회 컨퍼런스에서 공식 사진으로 LK99가 했을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져줬는데 이탈리아에서 9월 3일부터 9월 7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동양이 시간이 좀 더 빠르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보시면 LK99 발표로 인한 뭐 한바탕 추운도체 세계 난리가 있었죠. 일단 초대받기보다는 참가한 한국 기업은 서남으로 파악이 되고 다른 곳들도 뭐 개인 자격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봐야 알겠는데 유럽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봐요. 어쨌든 로마 이번엔 이탈리아 한국에게 부정적으로 말해준 쪽은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사실 유일하죠. 영국은 우리한테 좋게 말해줬고 네이처 기사는 영국이긴 하지만 막스 플랑크의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게 이제 한국에 퍼지는 바람에 한국에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독일이 요즘 뭐 그렇게 독일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고 유럽 자체가 LK99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계속 논의가 진전된다고 봐야죠. 아까도 올렸지만 계속해서 이런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계속해서 생기겠죠. APL 머테리얼즈는 일단 미국기니까 한번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유럽에서 LK99에 대한 이렇게 사진 그리고 노벨상과 연관되어 있는 어쨌든 노벨상은 유럽에서 주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언급이 된다면 LK99가 나중에 노벨상을 타는 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이제 리치맨 노스 오브 리치몬드라는 컨트리송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1위를 차지했어요. 압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찍어버렸는데 전 세계 빌보드에서 미국의 힘이죠.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예요. 정확히 직역하면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인데 이제 미국의 미국의 오른쪽 공화당 분들이 이제 곡이기도 한데 최근에 영화뿐만 아니라 이 컨트리송으로 약간의 정치 홍보를 대신하는 그렇게 미국 공화당의 전략에 굉장히 사람들이 옹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승리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노래 자체로 굉장히 좋아요. 보면 사실 메시지만으로 그냥 올린 건 아닌 것 같고 노래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제 노래 자체는 요약하자면은 노래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뭐 부자들은 약한 자들을 뭐 생각하지 않아. 아니, 부자라기보다는 이제 워싱턴 정치가들은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공화당을 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이라고 또 하기 애매하고 정치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정치가 플러스 정치가 이제 그 협력하는 그 주변 서클이겠죠. 지금 뭐 결국에는 납세자 그 텍스 예전에 미국의 정신 중에 그 미국인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독립한 국가인데 그 당시 1등 국가 영국이랑 이제 싸운 거죠. 식민지 시절에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인의 이런 딱 그 심정을 울리니까 바로 1위가 되는데 그리고 곡 멜로디도 좋으니까. 근데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돈을 되게 그 엄청난 액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최초의 기록 이분이 입소문으로 그냥 빌보드 1위를 찍어가지고 이 기타 하나랑 그 뮤직비디오도 카메라 그냥 하나 찍고 해서 굉장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이런 식의 그 가수분들이 이 성공을 모방하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정치 홍보랑 그리고 자신의 그 메시지랑 일치하는 순간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했다는 설레를 남기면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대형 레이블사들이 이미 접촉을 했다 해요. 이제 최근에 명품 업체들이 QR코드, NFT,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확인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좀 좋은 게 뭐냐면 뭐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을 선물해줘서 자기가 명품 샀었다는 거를 아예 그냥 인증하는 수단으로 플렉스로 문란으로 변질됐죠. 이제 이거 하면은 공유 나 몇백만 원짜리 자켓 샀어 이거 봐 내가 처음 샀어 하면 이제 평생 남는 거죠. NFT 기록에. 시계도 그렇다고 해요. 진품인을 증명한 새로운 방법. 중고 거래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당신 그 산 거 맞아요? 어디서 하셨죠? 백화점이요. 그러면 NFT 제 찍어 볼게요 하면 딱 뜨는 거죠. 김철수 씨, 당신이 맞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최근에 블록체인 컨소시엄, 아우라체인 등록 마르니 가품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명품 그 유통 경로 중에 그 아울렛이 있고 백화점 뭐 손이 말해서 성골이라 하죠. 성골 그 백화점을 통해 유통되는 라인이 성골 라인이라는데 그걸 이제 유통 라인을 증명하는 거죠. 이 백화점에서 샀음 하면서 그리고 진품은 덤이고 NFT가 이제 복제가 안 되니까요. 메종 마르지엘라의 타비 슈즈에는 진품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NFC 내장돼 있어 그냥 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워낙 복제가 고도화되고 정교화되면서 그리고 중고 명품 시장도 이제 노리는 거죠. 중고 명품 시장이 커졌죠. 스타트업도 많고 거기서 이제 중고 명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백화점에 산 건지 아니면 아울렛을 통해서 할인한 제품이 더 비싸게 파는 건지 하면은 이제 가격표와 샀던 시간 대충 원한다면 백화점까지도 대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고명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더 주죠. 사람들에게. 파네라이가 최근에 한정판을 하면서 QR코드로 NFT를 했다 해요. 파네라이 48,000달러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정판이니까 이렇게 비싼 거겠죠. 원래는 한 1,0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한 4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디자이너 핸드백에서 인증의 중요성은 제품 아우라 라벨을 붙임으로써 프라다 그룹은 고객에게 제품이 블록체인에 주입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프라다 멤버가 됐다는 거죠. 나 프라다 매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마케팅이 전략이 좋네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말로 유명한 드비어스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합성 다이아몬드가 요즘 너무 잘 나와서 합성 다이아가 너무 잘 나와서 천연 다이아가 이제 가격적인 우위를 좀 잃었죠. 많이 낮춰야 되는데 이게 실험실 다이아몬드인데 완벽하죠. 흔히들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커팅이 중요한데 이제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커팅이 멋지게 나와요. 물론 천연 다이아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커팅이 예쁘게 나와야지 반지에 넣기 좋거든요. 예를 들면 티파니 컷이라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 티파니 컷이 이런 거거든요. 진짜 다이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컷
보시면은 이렇게 원석인데 그 원석은 또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무슨 윤리적 문제. 이 보세요.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반지에 넣는 컷이죠. 뉴욕의 실험실 다이아인데 이제 합성 다이아몬드인데 굉장하죠. 처음부터 컷에 알맞는 이제 이렇게 가공, 광택 내고 가공에 알맞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합성 다이아가 광택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인하했는데 가격을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인하했어요. 그리고 좀 잘 안 팔리는 것, 잘 안 팔리는 거, 잘 안 팔리는 게 뭐냐면 셀렉트 메이크업이라는 그 급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소고기 중에서도 트리플 A급이 아니라 한 A급 정도. 그래도 이거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캐럿이 좀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인하. 지난 7월에 벌써 15% 인하했는데 올해 또 인하해버린 바람에 1년 전 가격으로 하면 1년 전부터 40%에 인하돼 버렸어요.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 가격에 대한 언급을 이제 거부하는데 왜냐면 잘 안 사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웨딩링 시장이 약혼 반지는 근데 수요는 늘었어요.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 다이아가 합성 다이아에서 져서 천연 다이아가 합성 다이아보다 별로라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너무 저렴해져 신부용 다이아몬드와 경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제품은 다른 제품이며 천연 다이아몬드의 유한성과 희소성은 다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연 다이아가 뭐 약간 그 상징성은 있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합성 다이아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 이러는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일단 스위스의 럭셔리 워치메이커 시계 회사들이 프랑 강세로 인한 수익 압박에 직면했다고 들어왔네요. 왜냐하면 또 환율 문제, 액수가 크니까 오리스 통화 압착 마진폭이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오리스가 좀 잘 나간다 싶더니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렇게 피해를 입네요. 피해라기보다는 뭐 수익 악화겠죠. 오리스 최근에 유행했죠. 스마트워치의 부상, 팬데믹,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냈거든요.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업체들이 프랑 강세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말합니다. 스위스 프랑이요. 프랑이 강세인 적이 많이 없었는데 가격 인상으로 얻은 마진 이익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저가 및 보급형 브랜드의 CEO들은 미국 달러 가치가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강달러일 때에 제가 볼 때 아마 회계 온도를 그쪽에 잡아놨다가 6개월마다 뭐 정했겠죠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그 예전에 스위스 회사들이 호경기 시절에 많이 매출을 올렸던 것이 다시 재계산되면서 수익이 아마 거의 다 날라갈 것으로 보여요. 회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3월에 출시한 4,400프랑짜리 뭐 한정판은 0.88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인데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스위스의 럭셔리 시계 회사들이 수익률이 악화된 거죠. 잘 팔았는데도 수익률이 악화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가 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스위스와 프랑의 환율이 1대1 관계로 잘 나가고 있다가 환율이 이제 프랑이 그러니까 미국 달러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부의 매출들이 엄청 작게 잡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때 환율이 급 상승했을 때 반대로 환율이 급상승할 때 이때 더 많이 팔았거든요. 2021년이 더 확실히 호황기였으니까 이때 잔뜩 팔아놓은 거를 이때 그 환율이 달러 강세일 때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해놨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이라기보다는 스위스 프랑에 비해 낮아지면서 이로 인한 회계적 손실을 좀 떠안게 되겠네요. 추가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격 인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월스트리트가 리턴 투 오피스 이제 사무실 복귀 재택근무 그만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직장 복귀 지원자에 대해 강경한 대응. 이제 IT 기업이랑 다르죠. 금융업은 IT 업계랑 다르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최근 대면 압박으로 상사가 더 엄격해질 것.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이 주 3일 이상 사무실에 근무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금융업은 이게 필수적이죠. 고객이 왔는데 사람이 없어. 100억 투자가 왔는데 그러면 물음표 뜨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SBC 그리고 월스트리트 파트너,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바클레이즈, 한국의 가장 유명한 골드만삭스를 볼까요? 직원들에게 주 5일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얄짤없죠. 뉴욕의 금융지구에 따르면 젊은 은행원들은 좀 더 유연한 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17%나 유연하게 근무하게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뭐 기록적인 수치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금융업계에서 17%나 지금은 이제 거의 17%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35%까지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완전 재택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완전 사무실로 많이 원하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이제 밸런스를 맞추라는 건데, 고용주들이 사무실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는 직원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이번 빌보드 1위 주제곡이 사실 미국의 정치,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지해서 히트한 건 아니고, 히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멜로디가 일단 좋은데, 그 내용 자체가 원래 컨트리송은 되게 기분 좋은 음악들만 하는데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갔죠. 리치먼드 노스 오브 리치먼드, 이제 주제가 대부분 컨트리송은 감사, 예를 들어서 무슨 추수감사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컨트리송은 올리버 앤서니 이분이 기타 하나로 대박을 치면서 많은 분들이 슬슬 따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오른쪽 코인을 탄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뭐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고, 내용 자체가 사실 세금 내기 싫다, 워싱턴 정치가들이 싫다 이거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물론 공화당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워싱턴 정치가를 다 비판하는 건데, 컨트리송에 대한 질문을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선 토론이 컨트리송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되는 이유도 컨트리송에 나올 만큼, 원래 이 컨트리송의 이 주제가 아닌데 이 주제마저 기타를 들 만큼 사람들이 워싱턴에 질려버렸느냐, 이 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자기는 아니다,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히트곡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또 되면서 보면은 감사하다는 노래를 부르고 외치거나, 사람들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또 질문을 많이 하는데 딱히 뭐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조금 착하신 분 같아요. 노래 부르는 것만 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컨트리 노래를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하도 어떻게 보면 미국 근로자에 대한 그 비아냥이 많았잖아요. 한국도 미국 근로자들에 대해서 레드넥 하도 욕하는 걸 비아냥거리니까 세련되게 반박한 거죠. 자신들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사적이고 또 매너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가봉 쿠데타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는 가봉 쿠데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프랑스 그의 실패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영국 일단 영국 매거진이잖아요. 영국 잡지기 때문에 프랑스의 실패거든요. 이 아프리카 지역 프랑스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실패라 가지고 더 대서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봉 대통령이 이제 밀려났어요. 가봉의 군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알리 봉고가 평소와 같이 부정선거로 간주되는 투표를 당했는데, 부정선거를 너무 티나게 했대요. 티나게. 재선에 성공하는 며칠 만에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군인들도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부정투표 나고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바로 그때를 노려서 한 며칠 안 돼서 그냥 그때를 노려서 대통령을 이제 전복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평화유지군과 경찰이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무력 충돌은 없고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눈치라서 좀 어이없긴 한데,
봉서에는 직면한 말리의 역사적 도시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조금 난잡하긴 한데 상황이 생각보다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영상에서 보니까 티셔츠 입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무력 충돌은 딱히 없고 단지 이제 프랑스 정책 실패, 프랑스 외교 정책 실패라고 많이 평하는 론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프랑스가 점령했던 프랑스가 관리했던 지역들이 프랑스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지금 많다. 반면 이제 영국은 뭐 호주 같은 데는 뭐 영국 되게 좋아하니까요. 영국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 언론들이 되게 자신의 좀 잘났음을 자랑하려고 요 가본 쿠데타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미국 현대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인기로 한 2위 하거든요. 1위가 뭐 당연히 테슬라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아직 아예 진입 자체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진입 원래 전략이 신규 시장 더 웃긴 건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는 많이 와 있는데 버스로 일단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망을 넓혀가는데 미국이 버스를 또 안 타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지금 미국에 거의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중국이 없는 광활한 인기를 현대가 차지했고 인기를 그 다음에 공장도 재빠르게 세워준다 했죠. 정의선 회장이 날라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조지아에 이미 삽부터 떴어요. 근데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미 자동차 노조한테 이거를 보상해주겠다 했어요. 결국엔 보상안이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현금 플러스 뭐 고용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현대모비스가 아마 전미 자동차 노조원들을 의무적으로 최소한 제가 알기로 의무적으로 한 30년 이상 고용해야 될 거예요. 30년 이상이라는 게 무슨 뭐 강제 계약이라기보다는 이 조지아 지역에서는 무조건 근데 말이 30년이지 거의 평생 동안 계약할 현대모비스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아마 평생 동안 고용하겠죠. 100년 이상으로. 그리고 신식 공장이니까 오랜만에 보는 현대건설 마크인데 미국 시장에서 근데 현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미국 정부한테. 전기차는 가스구동 자동차보다 약 30% 적은 인원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미 자동차 노조의 최소 30%는 날아간다 보아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또 신규 노조 가입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빅3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계약 협상에서 이제 포드, 쉐보레 하나 또 뭐였더라? 아마 현대인가 아니면 해외 도요타인가 그래요. 지금 스텔란티스구나. 스텔란티스가 이제 다찌 생산하던 크라이슬러가 이제 유럽 파트너가 됐는데 결국에는 아마 현대의 일자리도 제가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업체가 새로운 자금에 뛰어들면 그 비용은 기업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바이든 노믹스가 그렇듯이 나쁜 보조금 또 다른 보조금을 낳고 또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일단은 자동차 노조 이미 고령화됐기 때문에 대충 달래고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죠. 이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유럽응용 초연도 컨퍼런스 유카스 2023이 시작되는데 바로 내일 모레부터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근데 LK99가 언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LK99가 언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LK99 한국의 상용 및 고압의 새로운 초연도 물질 발표 소동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유럽 응용 초연도 컨퍼런스에 그걸 LK99를 메인 테마로 삼겠다 해요. 99를 메인 테마로 30주년 되는 행사인데 이번에 유럽에서 LK99를 메인 테마로 한다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데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주목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게 되게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나 조금 KBS에서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고 지금 또 거의 일주일간 주말 빼고 일주일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대부분 중국 업체가 많긴 하네요. 중국 업체가 좀 많고 그리고 독일 업체가 있는 것 같고 퀀텀 디자인 서남이 있네요. 한국에서 서남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정부랑 서남이 그리고 후지쿠라 대부분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도 꽤 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데 서남이 간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서도 레버리지 ETF 속칭 말한 TQQQ랑 SQQQ가 인기죠. 3배에 거는 거고 이제 반도체 내려갈 때 쇼트를 거는 거고 TQQQ는 올라갈 때 3배 레버리지. 그렇다.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비용은 이제 수수료겠죠. 수수료도 근데 거의 싸기 때문에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레버리지 ETF 3배. 3배죠, 3배. 대부분 3배가 맥시멈인데 레버리지 수익률이 꽤 괜찮았다. 제일 괜찮았다 사실. 3배, 2배, 1배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동안 괜찮았고 엄청나요 사실 근데. 연평균 수익률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국은 참고로 뭐 2%인가? 코스피 수익률이. 좀 형편없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규모에 따라 위험도 커지기 마련인데 대부분 성과, 위험을 다 감수하더라도 성과가 꽤 괜찮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뭐 지속해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TQQQ, SQQ를 선호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이죠.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경제 회복력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올렸는데 강력한 고용과 지출이 경기 침체를 막고 있대. 경기 침체가 돼야지 이제 금리 올려간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연준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버텼는데도 버텨? 독하다 독해 이런 거죠. 연준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독하다 독해 금리 이렇게 올렸는데 버텨? 미국 소비자들은 못 말리죠. 실질 세후 소득의 증가로 미국 경제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쇼핑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쇼핑을 엄청 많이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2020년에 많은 보조금을 뿌렸으니까 이 습관이 안 고쳐지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금리 알바노지 그냥 간다 이거지. 어차피 또 돈 풀 거지 이러면서 그냥 가니까 연준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못 버텨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률 둔화로 올해 미국인의 인플레이션 조정 소득 혹은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고용과 지출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게 그 세후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세후 소득도 증가했겠다. 그리고 세일도 많이 했겠다. 그냥 쓰는 거죠. 써보는 거야. 셋째, 정부는 초기에 경제에 현금을 공급하고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낮은 차입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리고 빠르게 그 모기지랑 대출 받은 사람들은 미국도 주담대 빨리 받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도 없어요. 그냥 살만한데 이러고 있고 활기찬 노동시장이 이거 보세요. 이 확 뛴 거 소비자 지출도 확 뛰면서 급여도 올라갔어요. 급여가 대거 빨리 올랐다고. 급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직이 활발하니까 급여가 그냥 수직 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더 그냥 날아간 거예요. 뭐 금리도 급여 상승을 못 따라잡은 거예요. 특히나 이 급여가 이 지금 블루칼라 워커 그리고 미국 노가다 형님들을 이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트럭도 한 대씩 더 사는 거야. 트럭 새 걸로 받고 빌드 포드 터프라는 말 아시죠? 포드 F-150 타보셨죠? 미국 가면 한 번씩 타보잖아요. 픽업 트럭 그냥 산 거야. 새 제품도 사고 기분 좋으니까 테슬라도 한 대 사보고 보조금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계부채 상환액 비율은 그냥 뭐 이리저리 안정적이에요.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미국도 집은 살 사람 다 샀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공포의 행렬을 피했습니다. 그 말은 경제 침체 공포를 피하고 지금 그냥 미국은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한국 시장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6% 상승했죠. 언젠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한국 삼전 주가로 입금된 거야.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린 거죠. 미국 돈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자소서 그리고 대학 대입 자소서를 AI에 그러니까 챗GPT에 그냥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솔직히 티가 나요. 대입 자소서 챗GPT로 쓰면 티가 나기 때문에 대학 지원서의 표절을 조절하거나 학생들이 글쓰기 도움말에 대한 접근성을 뭐 규제하고 있는데 보시면 고등학교 영어교사에 투자한 바보는 이 챗GPT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대학의 너무 평범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티가 나죠. 보시면은 그래도 이 고등학교는 되게 또 입시에 진심인가 보네. 아이비리그 브라운, 모어하우스, 아미 에스포인트, 육사도 되게 또 조지아텍 보이네요. 뭐 조지아 스테이트,
켄 브라운 대학교 누가 갔나 보구나. 이게 그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나씩 붙여놓고 왔구나. 브라운 대학교가 그래서 최고로 잘 가는 대학교인 것 같고,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웨스트 포인트, 그래서 이게 맨 위에 해놨구나. 자기가 좀 자랑스럽다고 새기는 거. 어쨌든 조지아 공과대학의 학부 입학 담당 전무인 사인 리클락과 담당 정무이사, 그의 직원들은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고등학생 척인 척하며 대학 지원서를 작성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챗GPT가 자소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알아채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인공지능이 이미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이 걱정이 좀 덜게 된 것은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지아 공대의 그 입학사정관,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 에세이 주제와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은 이유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스토리텔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왜냐면 AI가 좀 평범하게 글을 쓰는 것도 있고, 안전하게, AI는 어쨌든 안전하게 글 쓰는 게 첫 번째 목표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챗봇이 대학 에세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몇몇 학생들 써보니까 내가 쓴 게 낫겠네 다 답했겠죠. 이 학생이 아마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기본적인 주제는 챗 GPT에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더 큽니다. 오히려 챗 GPT가 어쨌든간 평범한 에세이를 많이 양산하니까 거기서 좀 더 튀고 싶어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학생들은 말하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겠죠. 한국도 이제 자소서나 입학사정관을 쓰는데 챗 GPT로 쓰는 건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그나마 평준화가 됐으니까 거기서 좀 돋보이기 위해 또 전략을 많이 짜야죠. 이제 중국이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게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중국은 전기차랑 초전도체 이런 거에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아무도 지금 승자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전기차를 해보자 테슬라 정도? 테슬라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에 공장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차나 초전도체 아직 승자가 없는 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건데, 중국이 역사상에서 독일 자동차 쇼에다가 보란 듯이 그 2배 출품했어요. 2배 출품. 독일의 차량 브랜드보다 전기차를 2배 이상 출품하면서 누가 승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위협이 되는 게, 예전에 독일차가 영국 차들 다 뺏어왔잖아요. 지금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 뺏어올 때 독일 차가 영국한테 이렇게 했거든. 영국 자동차 모터쇼 와가지고 폭스바겐 막 출품하고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벤틀리도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BMW 엔진 먼저 엔진 부서를 하나씩 뺏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차체부터 뺏어오고, 그 다음에 브랜드권을 인수해서 롤스로이스가 이제 BMW 그룹에 들어갔고 벤틀리가 폭스바겐 그룹에 그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차들이 당연히 중국 정부랑 커넥션이 당연히 있죠. 이 예전에 독일 차가 영국 차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좀 짜증이 났는지 그 중국 전기차를 엄청 언급하더라고요. IAI는 국제를 의미합니다. 올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제 모터쇼라 해보자 독일차의 대잔치였는데, 중국이 이제 2배 출품하니까 독일도 슬슬 짜증 나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하도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화가 되어 있는데 중국 애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중국 분들이 또 이상한 포르쉐 컨버전 이런 것도 많이 내더만. 옛날 포르쉐 그 차체 띄어다가 중국 그 배터리랑 모터 얹어서 이런 것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뜻하는 게 뭐냐면, 독일 너네 껍데기만 공급하면 우리 안에 부품들 전부 다 중국 걸로 바꿔서 우리가 더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려 하는 것 같더라고, 중국 분들이. 컨버전인데, 그러니까 포르쉐가 부랴부랴 그 리막이라는 업체에 달려갔죠. 리막 전기 슈퍼카 업체. 이 리막이라는 업체가 원래 BMW 컨버전 해주던 업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근데 보란듯이 또 포르쉐 그 옛날 중고차 사다가 컨버전하고 있는데, 하여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폭스바겐 상하이 모터쇼, 근데 독일 전기차들이 멋이 없어요. 이거 멋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멋이 없다? 그러니까 타이칸도 솔직히 멋이라기엔 좀 애매하고, 아우디 정도? 아우디 그
GT 카 이 정도가 좀 멋이 있지. 타이칸도 약간 멋이 약간 애매하다. 아우디 GT카가 그나마 괜찮다. 근데 최신형이니까 사실상 타이칸이랑 플랫폼 공유하지만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가롭게 앉아있지는 않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죠. 중국도 생각보다 스타일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견, 중국차 타면은 왠지 가다가 뭔가 배터리가 이제 막 시트에서 뭔가 이제 옳지 않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중국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죠. 물론 버스는 중국제지만 한국도.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만 제외하고는 중국 차들도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독일 차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아틀란틱이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흔들 수 없는 이유라고 적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일단은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60%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일단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트럼프를 공격할 수단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왜냐하면 저번에 이미 카드는 다 썼어요.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민주당은 내분이 너무 심해서 지금 어떻게 뭐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미국 정론진 아틀란틱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미국 민주당이 반 트럼프로 다시 한번 결집하기를 모이는데 이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더 심해져서 반 트럼프에 지금 결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란틱이 경쟁적인 고려 상황 속에서 모든 징후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전성기가 지난 후 링에 다시 들어오는 복서처럼 첫 만남보다 약화된 상태에서 재대결을 시사할 것임을 시작합니다. 는 이제 아틀란틱과 민주당의 바람인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해져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데 트럼프는 지금 60% 지지율을 끌고 오는 사람이 약하게 올라오겠어요? 아니면 독을 품고 올라오겠어? 사람들이 이 리벤지 매치인데 사람들이 더 보면 더 봤지. 원래 리벤지 매치가 가장 재밌잖아요. 레슬링이나 복서에도 절대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살살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이든은 살살 넘어가고 싶겠죠. 재선이니까. 그리고 힘도 이제 많이 기력이 쇠했으니까. 근데 이제 60% 지지율을 가진 사람의 리벤지 매치를 한다면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장 내년이에요. 2024년. 준비를 해야죠. 아틀란틱과 미국 민주당 측에서. 이제 미국이 원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지역이 2014년부터 했다는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억울한데 반려동물이 이거를 이렇게 들고 사람 사진 찍는 거 보세요. 반려동물부터 이제 막 데려오면서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뉴욕에서도 거북이,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뭐 이 라마, 그리고 무슨 이상한 온갖 새, 앵무새 유튜브 보면은 이제 이분은 새와 반려동물과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 집 밖으로 나가려면 외출할 때면은 뱀? 반려동물 출입 가능은 어지간하면 댕댕이 정도만 뱀? 그러니까 이게 참 뉴욕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때 당시 2014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국에도 이제 스타필드 같은 몇몇 군데에 반려동물 멍멍이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멍멍이들이 질서 있게 잘 가더라고. 왜냐면 또 외출할 때는 꾸미고 나오겠죠. 댕댕이들도 꾸미고 나오든지. 강아지들 참 웃기는데, 근데 조금 또 너무 이렇게 뉴욕처럼 극단적으로 가서 무슨 라마, 그리고 막 이상한 새, 위험한 막 사람들 날아다니는 거 지하철에 들고 타 있더라고. 뉴욕에서 택시기사가 움찔했다 합니다. 돼지는 뭐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현대 6만 달러 미만 최고의 전기차 구매가 지금 기사 1위인데, 인기 있는 기사 1위인데 이게 뭐냐, 포드 아니야? 포드하고 테슬라하고 현대차. 근데 현대차가 실제로 2위래요. 미국의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그 지금 현대차라고 하는데 3위는 뭔지 모르겠어요. 포드인가 본데. 포드. 기술 칼럼니스트가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아신다고 하는데 조한나 스타님,
한번 볼게요. 얼마나 차 잘 알아인지. 아이오닉 5, 기아 EV6도 원래 있었네. 폭스바겐 ID4 누가 이겼나요? 안전벨트 매고 배터리 범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가시죠? 어디까지 가시죠? 빨리 가보세요.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하네요. 뭐 이거는 절반만 타는 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배터리 범위는 그 무승부.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충전 테슬라 슈퍼차지가 미국에 많으니까 우승자는 그거고, 인포테인먼트는 현대 언제 우승하죠? 테슬라랑 포드. 어시스턴트 드라이빙은 생각 외로 포드. 좋았나의 선택 포드 머스탱 마하 2. 이거 차 알못인 것 같은데. 근데 뭐 포드 머스탱 2가 지금 한국에 직수입이 안 됐고 수입이 안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타는 사람 못 봤는데, 포드 머스탱 2는 아마 포드 집안이 포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돼버리네. 호주 주택 가격이 30년 만에 가장 저렴하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30만 원에 가장 저렴한 게 맞나? 이게 지금 AI가 번역해 주는데 가끔씩 틀리더라고. 얼리스터 애프터라이 가장 저렴한 게 아니라 가장 비싸졌다네. 여러분 잠시 영어로 보시죠. earliest affordable.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호주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호주 집값이. 왜냐하면 중국인 그 투자와 맞물려서 예전에 제주도보다 더 폭등했어요. 한때 제주도 그 집값 땅값이랑 집값 동시에 올 때보다 더 폭등했던 게 호주들인데, 호주인들이 아주 심각한 그 직면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호주 사람들이 집을 못 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최소 30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진짜 호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경기도 뭐 고양시가 30억 된 거예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 그럼 여기에 한 5억 들고 샀던 사람들은 웃겠죠. 호주 뭐였죠? 그 시드니나 어쨌더라? 호주 그 도시들에 다 올랐어요. 다. 멜버른, 시드니, 멜버른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이거 보고 멜버른 좀 떨어졌네요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오르다가 멜버른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거야. 2%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멜버른이 장난 아니래요. 듣기로 이게 투기용으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멜버른 부동산이. 여기 아마 제 생각에 규제가 3년 동안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좀 떨어진 건데, 그래도 지금 엄청 비싸요. 내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토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그러니까 중산층도 못 사요 집을. 호주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연간 소득이 64,000 호주 달러인 가구는 주택의 3%만 구입할 수 있다. 64,000 호주 달러가 얼마냐면 뭐 하여간 한국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산층도 집을 못 사는 게 호주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이제 미국의 잡코리아가 인디드를 벤치마킹했죠. 잡플래닛. 미국의 그 원조 그 잡플래닛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사이보그 채용 담당자를 만들고자 하네요. 사실 HR 그 채용 담당자를 AR로 바꾼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진행됐어요. 모 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AI 면접도 다들 보셔봤겠죠. 근데 특히나 한국에서 또 공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AI 면접이 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 투자 금액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인디드는 채용 공고 목록에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서로 평가하고 면접까지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로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이 AI 면접이 진행되면 이제 그 스펙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정량화되고, 그리고 AI 면접. 인디드 내부에서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이제 AI로 다 대체하는 그 단순 뭐 서류 검토는 AI 그 인력으로 다 대체가 됐죠. 인디드 잡플래닛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에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더 자주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디드는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대요. 미국의 잡플래닛.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는 자체 채용 인력 약 50명을 다른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풀서비스 에이전시인 인디드 하이어라는 상품으로 이관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했죠. 채용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짜증나는 측면 뭔가요? 저는 이를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사이보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용 담당자를 위해 아이언맨 슈트. 이거 좋은 비유네요. 채용 담당자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 슈트처럼 슈퍼 휴먼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 각종 AI 도구를 통해.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파락 떨리면 채용 담당자한테 실시간으로 이 사람 떨고 있습니다. 삐삐빅 빨간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게 한국의 그 AI 면접에 사용되고 있죠. 이제 BMW CEO가 차세대 전기차로 수익 증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BMW i7이랑 i4는 히트를 쳤어요. 이번에 iX. 이게 7 시리즈 전기차 버전, 4 시리즈 전기차 버전 iX 그 있죠? 그 SUV인데 이거 세 개가 히트를 쳤는데 차세대로 뉴클래스에 독일어 뉴클래스인데 뉴클래스죠. S클래스 아니고 뉴클래스. 첫 번째 프로타입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테슬라랑 중국 BYD를 잡겠다고 나섰어요. 되게 자신하고 있는데 BMW가.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지금 디자인 딱 보세요. 좀 이따가 하나 더 만들 건데 블룸버그인데 이 보시면 근데 BMW 이 디자인이 너무 네모네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그 BMW 신형들이 좀 네모네모나잖아요 요즘. 이게 약간 물음표? 왜냐면 아우디 같이 조금 이렇게 세련되게 착착착 직선이 아니라 이거 너무 네모네모해서 이 박스카도 아니고. 자동차 업계 임원들은 오랫동안 자동차가 내연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죠. 보조금 없으면 수익성이 안 되는데 이제 BMW의 CEO는 차세대 전기차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노이에 클래스, 뉴클래스 배터리 구동 차량의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사야지 높아지지. 마진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제 마진을 향상시키겠다고 포르쉐도 마진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포르쉐 타이칸이 테슬라보다 마진이 5배 낮대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타이칸만큼 벌려면 그러니까 타이칸 5대 팔아야 테슬라 한 대 마진율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지금 소문인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포르쉐 타이칸. 그러니까 대부분 독일 차들이 지금 이걸로 비용 남겨먹지 못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내연기관의 강자였던 독일 차들이.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BMW CEO가 말한 거죠. 우리는 볼륨을 늘리기에 볼륨 세그먼트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대차 아이오닉 5랑 경쟁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만들다겠다는. 근데 이거는 전략이 좋다 봐요. 프리미엄 자동차. BMW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저가 시장, 예전에 저가 만들었죠. i3라고. i3 맞나요? 맞을 거예요. i3라고 저가 있었는데 귀엽게 생긴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CEO들끼리 이사진들끼리 한번 대판 싸우고 CEO가 한 2번 바뀌었나? 그게 저렴한 전기차 만들다가 이제 완전 폐지하고 완전히 이번에는 대형 그리고 스포츠성 그리고 대형 SUV, 세단 SUV 그리고 스포츠성 이렇게 세 개로 밀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해요. BMW가 방금 5분도 안 됐어요. 블룸버그의 노이에 클래스, 뉴클래스. BMW가 노이에 클래스, 독일어 노이에 클래스, 뉴클래스죠. 뉴클래스를 발표했는데 컨셉카인데 대부분 지금 BMW 전기차는 컨셉카랑 비슷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딱 보세요. 이거 아이오닉 밑으로 주저앉힌 거 아니야? 럭키 아이오닉 5잖아. 럭키 아이오닉 5. BMW랑 현대차랑 그 교감이 맞나 봐요. 근데 이게 원가 절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마진을 올리겠다니까. 근데 이 멋있긴 해요. 이 해석이. 왜냐하면 네모네모하지만 약간 클래식하고 또 에어로다이나믹 신경 써도 여기 보니까 뒷모습도 근사하긴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약간 테슬라에다가 그냥 흰색 페인트 칠한 거고. 이거 테슬라에 흰색 페인트 칠한 건데 보니까 여기 요 앞쪽에 그 약간 디스플레이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창문 요렇게 위쪽을 개방감을 주고. 그러니까 실내는 심플하면서 이게 딱 봐도 원가 절감이 확 나죠. 왜냐하면 지금 BMW 전기차들이 마진이 거의 안 남아요. 마진이 거의 안 남아. 마진을 올리겠다고 지금 다짐을 했어요. 궁극의 드라이빙 성능. 그러니까 근데 블룸버그도 말하지만 드라이빙 머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이걸 드라이빙 머신이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죠. 딱 생긴 것부터 스포츠카는 아니잖아요. 스포츠카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테슬라 견제용. BMW CEO가 말한 거는 테슬라랑 중국의 BYD를 견제하겠다는 건데
절대로 싼 차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싼 차는 안 만들겠다. 왜냐하면 마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BMW CEO는 BYD가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고 BMW 최고급 모델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i7 시리즈 위에 있겠죠. 만약 나온다면 7 시리즈가 저걸 따라가거나 마이바흐 같은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컨설팅 업체 엘릭스 파트너스 오랜만이네. 컨설팅 업체 한국에도 들어온다 만다더니 BMW는 여전히 중국에서 자동차 기술 기능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BMW, 외제차는 BMW고 보시면은 앞모습 보세요. 근데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이게 조금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한데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스포츠카는 아니잖아요. 딱 봐도 클래식카인데 이거 보세요. 뒷모습 괜찮긴 한데 뭐 이거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SUV를 이렇게 아이오닉 2분의 1 줄이고 그 다음에 앞뒤에 BMW 로고 넣고 그 다음에 실내는 테슬라 하얀색 칠한 거거든요. 좀 의문이긴 해요. 이제 미국에도 공실이 많아지면서 이 비어있는 건물들을 친환경으로 전해야 된다. 이 공실로 된 상가를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네요. 금리 상승과 점유율 하락, 이제 공실률 증가죠. 새로운 탄소세로 인한 건물주들이 미국도 타격을 많이 입어서 근무 패턴이 바뀌면서 특히나 하이브리드 근무, 재택과 섞어하는 미국 오피스 빌딩의 근로자가 없어지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금리는 높아지고 공실은 가득 차고 비용은 치솟았으며 이제 미국 전물의 건물 소유주들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새로운 세금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 배출세가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면 리모델링하거나 겉면을 이제 그 태양판으로 덮거나 해야 되는데 다 비용이죠. 건물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이며 이는 건물 난방과 냉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에서 비롯됩니다. 보시면은 그래도 뉴욕은 많이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높죠. 우하향은 했는데 탄소 배출이 뉴욕의 탄소세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주 중 하나인 보네이도 부동산 신탁의 맨해튼 사무실에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런 큰 빌딩들은 부동산 법인들이 관리하는데 부동산 법인이 감당하기에도 막대한 액수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인 벤 마이어스는 현지 건물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다 동시에 이제 이러한 모든 큰 빌딩들이 전부 다 이걸 개조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러자니 세금을 현찰로 내기엔 또 아깝고 결국엔 뉴욕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의 ESG 비용 때문이라도 친환경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뭐 뉴욕 같은 경우도 기부 체납이 되게 유행하죠. 기부 체납으로 해야 되는지 공원을 그냥 여기 한테 빌려줘서 땜빵을 치거나 해야 될 텐데 한국도 아마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음료의 세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음료 비즈니스에 대한 작가 라운드 테이블. 저는 요즘 근데 에비앙 같은 생수가 맛있더라고요. 그냥 물, 탄산수 이런 거. 그 해외물이 좀 맛있어요, 확실히. 왠진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무알코올 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음료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죠. 특히 에너지 드링크도 맛있는데 원격 근무자 벽의 음료수 던지기. 현재 시중의 음료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음료 산업의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뭐 예를 들어서 제 음료 회사라고 하면 오렌지 맛 환타 출시한 다음에 그냥 그 뭐야 노란색 색소 넣고 레몬 맛 환타 만들기는 엄청 쉽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뭐 맛만 다르게 하면 뭐 딸기 맛, 뭐 포도 맛 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로 막걸리 회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관리는 뭐 코카콜라 같은 데에서 알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특성이 있죠. 음료수라는 게 음료수가 사실 음료수 회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웃기긴 해요. 뭐 펩시맨 정도? 물을 마시는 건 쉽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탄산음료는 레몬 라임 탄산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레몬 라임이 가장 뭐 기본 베이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음료수 산업이 그 확장되는 이유도 사람들이 마시기 쉬우니까. 뭐 배울 필요도 없죠. 스테이크처럼 뭐 써는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마셔버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또 음료 산업이 흥행한 것도 있고 커피가 마찬가지로 커피가 이 글로벌 산업이 된 이유도 그냥 마시면 되는 거니까요.
핏비트 애플워치가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데 신체 활동을 추적하는 과정은 더 많이 움직이지만 습관을 지속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만보 걸었습니다. 그 알림이 중독성이 있는지 어지간하면 걸으려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래요. 2만보 그 있잖아요. 빵빵 뜨는 거. 피트니스 밴드나 스마트워치를 벗고 다시 활동 트래킹을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활동 트래킹을 시작. 입고 할래요. 그럼. 어쨌든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루함을 느끼거나 만보 신화에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보는 진짜 도움이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민. 이거 가민 간접 공고였네. 근데 가민도 좋긴 해요. 가민 원래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유행했는데 이게 그리고 방수가 좀 괜찮다 하나. 근데 좀 스타일이 너무 촌스럽긴 한데 가민은 다양한 성인용 시계는 물론 어쩌고저쩌고 애플의 그 핸드폰 연동 기능 그리고 좋죠.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근시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가족 모두가 트래킹을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은 가족끼리 트래킹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미국은 가족끼리 도시락 싸들고 뭐 뒷산을 그렇게 오르는지 이게 가장 놀랍긴 해요. 미국에서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미국 가족끼리 도시락 싸들고 뒷산을 맨날 오르더라고. 테니스 슈즈 신고 테니스 신발 신고 와 맨날 테니스 신발 신데 근데 막 올라가면 고음 조심하세요 표지 있고 좀 무섭긴 하죠. 이제 추리닝을 입고 데이트에 나가면 괜찮을까요 하는데 괜찮다는데 근데 이 추리닝이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배우 같은 얼굴 한번 볼게요. 남성용 트랙 팬츠 추리닝이 세련되고 성숙한 단계 저번 세련되고 성숙한 단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저녁 식사 시 데이트 심지어 결혼식에 뭐가 걸려 나 월스트리트저널 이거 광고 글도 이거면 거의 신고당해야지. 올바른 스타일링만 뭐 일단 얼굴이 배우상이어야 될 것 같고 이 추리닝도 최고급이고 셀린느네. 이거 뭐 가방 하나당 700만 원씩 하는 셀린느 브랜드 뭐 트랙 팬츠 뭐한 200만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셀린느닷컴 긴소매 티셔츠 트랙 팬츠가 한국 돈으로 한 110만 원, 1100달러인가 본데 번역을 한 150만 하나 본데 150만 원. 150만 원짜리 입고 가도 근데 혼날 것 같은데 마지막 줄을 제대로 읽으셨군요. 근데 이건 또 괜찮긴 하네요. 셀린느 150만 원이랍니다. 150만 원. 비싸네. 근데 딱 봐도 고급스럽긴 하네요. 고급스럽긴 한데 약간 테니스 치고 난 후에 모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트랙 팬츠가 뭐 흔하진 않은데 근데 모던하긴 하네요. 이거 나이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 같은 신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보시면은 셔츠가 150만 원 이거는 좀 싼데 이거 싼 게 50만 원 한국에 들어오면 곱하기 1.5는 해야겠죠. 스웨터가 80만 원, 신발이 10만 원, 모델이고 모델 비율에 150만 원짜리 추리닝 입으면 된다 하네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근데 그렇게 또 나빠 보이진 않고요. 운동할 때 좋아. 얼마 전 러시아가 그 달의 남쪽 부분에 무인 우주선 착륙시키려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4일 전, 이제 한 5일 전이죠. 6일 전에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 중국이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다.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시절에 우주 기술이 이제 없다는 거죠. 1969년 7월 달에 간 사람들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동료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 헬멧 바이저에 비쳤죠. 미국 최전성기 시절이죠. 지금 여기서 러시아가 여기 이렇게 가려다가 여기서 충돌하고 그 다음 정확히 4일 뒤에 인도가 일단 성공하긴 했는데 인도 거는 그냥 이제 착륙에 의의를 둔 정도 뭐 탐사 능력은 없고 대부분 이제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우주선이 가거든요. 가장 비싸고 이제 진짜 탐사용 진또배기 물 흔적을 보여주러 했는데 탐사선 싣고 가죠. 미국은. 러시아는 탐사선 싣고 가다가 실패한 것 같고 러시아 중국이 달 탐사 미션을 어디 갔냐면 그때 중국이 어디 갔죠? 이쪽 북쪽에만 갔어요. 북쪽. 일본도 그 잘 안 됐고
남쪽을 공략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이 11월 달에 성공하면 일단은 정식적으로 탐사선 실은 거는 미국이 처음이죠.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일단은 화성에 탐사선이 들어가긴 했네요. 보니까 달 탐사는 새로운 국제 우주 경쟁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달을 실제로 상업화하려고 탐사를 나가기 때문에 남극에 착륙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일단 인도는 가성비로 성공했고 러시아는 실패했고 미국은 11월 달에 날리니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남은 거죠. 메이저 국가 중에는. 달에서 수집한 샘플을 싣고 2020년 12월 17일 중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이거는 예전 거 2020년 12월 17일 그때 그 당시에 중국에서 뭐 환영 행사를 했었죠. 중국은 독자적으로 가려 하는데 독자적으로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중국이 혼자 만들긴 어렵겠죠. 미국은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전 세계 우주정거장 날리듯이 화성 갈 사람이랑 달 탐사를 전 세계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은 일단 혼자서 무인까지는 됐지만 유인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잘 밖으로 안 나가는데 해외에서 일할 때 2배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멜버른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회가 또 그리고 고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서 이 정도 하면은 진짜 고급 노동력이에요. 호주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하면 욕하지만 워킹홀리데이도 솔직히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워킹홀리데이에서 최상급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건데 그 회가 제일 그 힘들어요. 한국도 횟집이 가장 그 고보수고 근데 배우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일본에서 좀 하다가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 제가 볼 때 시급 한 엄청날 수 있어요. 시급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0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잘 나가는 집이면. 일본 출신의 마나 하야시는 작년 10월 호주로 이주했을 때 몸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놀랐던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하야시나 이거 이때 근데 원래 돈 잘 버는 데 갔네. 그 일본인의 취급이 좋아요. 깜짝 놀랐답니다. 1원 2,800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26살이라고 하고, 일본이 저임금으로 유명하죠. 일본은 곱하기 10, 자기 나이 곱하기 아직도 10 한다고 하는데 곱하기 10은 적죠. 이제는 그 2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사실 그 일본은 군대도 안 가니까 좀 적죠.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풀타임 플레이 보시면 격차가 좀 많이 나요. 2배. 그리고 일본은 세금 좀 세니까 더 사실상 더 많이. 그러니까 다 호주나 해외로 떠나는 일본인들 많아지고,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심지어 마이너스야. 일본이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실제로 마이너스래요. 임금 상승률이. 근데 미국은 이제 앞질렀고, 파란색이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젊은이들이 다 가난해지니까 일본이 젊은이들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일본의 교훈이 뭐냐면, 그 임금 고정이 결국 젊은이들이 더 빠져나가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이제 버틴겼는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전에 밖으로 나가기가 솔직히 힘들었어요. 해외로 뜨기가. 근데 지금은 해외로 뜨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일본인들조차 나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솔직히 늙은 사람들 가지고 마을에서 뭘 하겠어요. 마을에서 뭐 무슨 노인 축제 해? 노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있어야지. 그리고 늙은 사람들도 젊어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리고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일본 경제가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다양한 통화를 수익을 창출할 이용을 분산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원격 근무도 합쳐지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그래도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봐야죠. 한국도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한국이 또 일본같이 이렇게 원격 근무를 통한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일본이 선진국이긴 한 게 벌써 또 다른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고 있어요.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 최근에 또 그 2011년 사실 2010년에 그 또 대지진이 한 번 더 있었죠. 지진이 엄청나게 컸는데 매월 9월 1일이 되면 일본의 강요들은 위기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기 위해 총 관리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 의식이 좀 철저한 나라긴 한데,
게다가 도쿄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도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과는 달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않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 1인 가구는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약간 작으니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또 자신감도 있겠고요. 구식 목적 주택은 예전에 도쿄에는 화재가 문제였는데 이웃을 거의 알지 못하는 고층 건물보다는 더 긴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는데 예전 구식 목조 건물들은 특히나 이런 콘크리트 건물 1인 가구와 더불어서 고령화되는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도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그 2010년에 막 그 고령화 인구 분들이 일본에 못 도망치는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업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같이 해가지고 빨리 짐을 옮겨서 그 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산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진이 올라오면 물이 들이닥치거나 아니면은 좀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높은 곳이나 아니면 평평한 곳을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다가 이제 대부분 그 피해가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상 예전 공동체가 강했던 일본과는 달리 현대 1인 가구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일본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제 부유한 가정이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세금 감면을 일시적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연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에 빨리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 지어서 미국 같은 경우 증여를 빨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부의 증여 러시가 진행 중이며 이는 억만장자뿐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세금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감세 정책이 생각보다 그 중산층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세금은 내기 싫은 거죠. 세금 내기 싫은 건 다 똑같으니까요. 2017년 트럼프 감세 정책의 $10,000 수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었는데 그 이제 증여세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개인당 면세 한도가 엄청나요. $1,292만. 부부당 $2,584만 얼마죠? $200만 거의 한 300억 돼요. 300억까지 면세해주는 그 정책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물의 기프트 미국에 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증여나 마찬가지인데 선물 액수도 엄청나게 폭증한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전에 빨리 이거 세금 감면 기간 끝나기 전에 다 하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한도 금액. 근데 사실 한국도 이제 증여세를 좀 줄여야 돼요. 한국이 그 세금이 너무 센데 이거를 언젠가는 끊어야 돼요. 언젠가 끊어내야 할 이게 한국의 그 악습 중에 하나예요. 증여세 악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안타까운 게 일단 재벌들은 다 내버렸죠. 이재용이나 그 넥슨 회장님 같은 경우에 다 내버렸는데 근데 증여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재벌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돈만 조금 생기면 다 그냥 쓰고 이게 근데 올바른 일이 아니죠. 다 쓰고 그게 참 예전에 그 한국 중에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 나쁜 속담 중에 하나가 다 쓰고 가야지. 이러면은 후대에 뭐가 남아? 이게 인류 발전의 그 효시야. 그러면은 왜 구석기 시대 사람들 다 쓰고 신석기로 넘어가지 말고 끝내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지 말고 이제 증여세를 없앤 다음에 긍정적인 경제 정책을 세워 나가야죠. 한국도 미국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어느 정도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죠. 4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줬을 거예요. 한국 언론에서 잘 정리를 안 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정리를 잘했네요. 2020년 그 국회로 간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밀 문서를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는 의혹이 있었고 다 의혹이에요. 은닉자금 조사했던 의혹이 있었고 민사책임 의혹인데 대부분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혹에 한 3개 의혹이 지금 따라 나오는 건데 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국회에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많은 그 언론이나 정치가들이 국회와 그 트럼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누가 사람이 간다 그 트럼프 결국 앞에서 뛰진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만큼 차라리 민심이 나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그 워싱턴 정치가들이 약간 오판한 것도 있어요. 오판해서 일을 좀 크게 만든 것도 있어요. 크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락다운이 다 걸려 있는 상태였잖아요. 집 밖으로 뭐 건강 규제가 워낙 세가지고 민심이 나빴던 차에 모든 그 우연이 좀 만나가지고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이제 독일에서는 급격한 그 환경 개혁, 환경 규제로 인해서 반대 정치 세력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에너지 법안,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비싸죠. 지금 유럽에 뭐 가스비라든지 모든 에너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법안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환경은 좋은데, 친환경인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뭐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요. 한 3배 정도 된다 들었어요, 한국에. 전 세계가 기록적인 기온의 여름을 견디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난방기의 미래라는 전혀 다른 더위에 대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가정용의 보일러를 하는데, 이제 친환경 보일러 의무고, 그리고 가스비도 한국에 뭐 한 3배 정도 된다? 사람들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시위하고 난리 나는데, 이제 겨울이 춥잖아요. 또 여름, 서유럽이 겨울이 춥거든요. 독일 에너지청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전력 부분에서 배출량 크게 줄었지만 탄소 배출 다 돈으로 줄인 거죠. 40%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서는 저희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냅두고 애꿎은 개인들한테 부담을 전가시켰는데, 당연히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반겨에 나섰는데, 2025년 독일에 새 집을 짓고 2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다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2040년대에는 에어컨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일단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현재 너무나 큰 친환경 비용,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비싼 거를 이제 억지로 개인들한테 부담시키고, 사무실은 솔직히 건들지 못하죠. 건드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환경주의가 돼버린 거죠. 반환경주의라기보다는 다른 그 정치 세력을 뽑은 다음에 친환경을 좀 늦게 하자, 천천히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었.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크게 언제 번영했던 적은 있었나라는 의문이 사실 들긴 하지만, 요즘에 더 심각해졌다 해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예전에도 솔직히 좀 악명 높았다가 꽤 괜찮아졌다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동남아시아 11개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다양성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다시한 공통주제가 이 동남아시아에 공통주제가 있죠. 공통주제는 뭐 똑같죠. 왜냐면 예전에 이 나라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다큐멘터리 단골 국가들이에요. 뭐 인권 침해로. 그러다가 이제 그 1990년대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솔직히 클린턴 대통령 때 사실상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 강제적으로 인권 침해를 없애버렸는데, 이제 미국이 약간 그 감시 체제가 느슨해지면서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거죠. 인권 침해가. 억압적인 캄보디아를 포함한 세 나라 모두에서 시민사회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고는 있지만 태국에서 계속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무포워드라는 단체가. 외부 세계는 이러한 세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결국 외부 세계에서 민주화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한국과는 달리 이 동남아는 그 외부 민주화 세력이 약해지면 또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외부 민주화 세력이 또 강하게 압박하면 또 민주화가 좀 되고, 진짜로 외세에 많이 휘둘린 나라가 동남아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미국에도 약혼율이 증가하면서 약혼 반지 회사 주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비용도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비용에 민감한 결혼식 참석자에게는 사전 축하 행사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실제 결혼식 주말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등 타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플러스 한국은 이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죠.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인 우리에게 바로 마지막 이 시기가 결혼 정력입니다. 결혼식 시즌이 되면 수십 개 하트 모양과 초대장, 날짜 저장. 여동생들이 10개월 간격으로 결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거절하래.
참석 거절하고 생각이. 근데 이것도 요즘에 한국도 많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의금이 부담되잖아요. 한 번에 많이 하니까. 무시하래. 타협하는 법 배우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5만 원만 주기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죠. 요즘 밥값도 한 7만 원 해가지고 한국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네. 거절하면은 거절하면 한국에서 끝이죠. 이 좁은 세상에 미국까지 도망칠 데도 없어. 결혼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저는 결혼식장에서 선물 사지 않고 대신 새 부부에게 작은 선물, 수공예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200달러짜리? 많이도 준다. 선물이 비싸긴 하구나. 우리 둘 다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여성 그 작가 치고는 검소한 것 같아요. 또 여성분들의 또 그 모임은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이게 단체 중심적인 게 많으니까 돈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돈 되게 많이 쓰시네. 이제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이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이니까 잘 알죠. 한국의 한화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죠. 특히나 그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중국 대중국전이,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중동 걸프전 때는 대륙전이었잖아요. 대륙전. 그 사막이니까 평야. 대중국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해양전이에요. 해양전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접근할 때 해양으로 하겠다. 그 예전에 아편 전쟁 때도 영국군이 해안 따라서 이제 쭉 가가지고 홍콩까지 간 다음에 베이징을 압박하니까 그 중국이 항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가 있다는 건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니까 여기 대함 미사일을 엄청나게 배치해놨죠.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요새나 다름없어요. 요새 홍콩이 겉에 이 아우터포트라고 하죠. 여기가 완전 요새로 돼 있죠.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독일, 폴란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드론 미사일, 로켓모터 같은 핵심 기술 제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무기 생산을 전하는 것은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플러스 한국이 있죠. 국방부 획득 책임자 이제 조달청, 미국 국방부 조달청은 향후 몇 달 동안 유럽과 다른 지역에 한국이죠. 무기 공장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년의 거래를 발표할 계획. 이미 거래했겠죠. 한국에서 보시면은 캐나다도 있고, 그리고 뭐 호주가 사실 아시아인데 호주도 있고, 해군 기지 대부분 호주에서는 해군 뭐 선박 제조할 것 같고, 미군 관리는 현재 포탄 제어가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육군항 향후 18개월 동안 155mm, 105mm 방포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곡사포 105mm, 155mm, 육군이랑 호환되는 폭탄 월 8만 개로 3배 늘리려는 계획이 포함되며 해외에서 생산 예정의 생산 능력이 국방부 생산 증대 목표에 포함되는지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겠죠. 한국의 그 풍산이죠. 풍산에서 엄청나게 납품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미군이 꺼내 쓰겠죠. 터키 공급 업체도 있고 단점인데 제일 잘 만드는 건 역시 한국이 제일 잘 만들죠. 그리고 공장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제 돌려야 돼요. 이거 호주도 이거 뭐 지금 라인 생산해서 언제 발생시키겠어? 한국은 그냥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 변기창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놓고 사실 2017년부터 싸우다가 러시아가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린 거죠. GOP의 포퓰리즘 세력은 키프를 포함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공화당 말하는 거예요. 미국 공화당. 근데 사실 이것도 이거 미국 민주당 측의 이게 공식 논평인데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미국 민주당 때 어쨌든 러시아가 밀고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시기의 공화당 때는 이 분쟁이 없었잖아요. 트럼프가 어쨌든 막긴 막았다고 하도 러시아 뭐 첩자니 해도 트럼프가 막은 건 있어요. 트럼프도 어쨌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진짜 난감한 거죠.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없어. 2024년 미국 대선에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 지금 2023년인데 유럽과 미국은 수십 년 만에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의식적 분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실수한 게 맞죠. 이유가 조금 그 평균 수준 이하로 행동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거 다 그 예전 영상에 남아 있지만,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조 원의 매년 가스비를 지불하면서
러시아랑 제대로 붙을 수 있겠어? 이게 말이 돼? 참 지금도 참고로 아직 이 가스 파이프는 가만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2차 대전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은 모든 걸 걸고 서로 싸웠잖아. 근데 지금 이 분쟁이 말이 안 되는 게 EU가 러시아로부터 매년 수조원 천연가스 제발 팔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 제발 팔아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단계예요. 애원하는 단계. 러시아 이것 때문에 부자 되고 천연가스 때문에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분쟁을 지속하는 것도 웃기지만 사실 평화가 와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분 좋겠어요. 미국 납세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탱크 주는데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사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황당하겠냐고 안 황당하겠냐고. 분열 지금까지 같이 간 게 또 대단하긴 한데 미국이 솔직히 양반이죠. 보시면 아틀란틱도 한 유럽을 손들어 줄 수 없는 게 아틀란틱은 참고로 미국 정론지긴 해요. 한 중도 정도 되는데 2023년 친나토 성향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유럽 대륙의 안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마 나토는 한번 손보고 갈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연합 솔직히 할 말 없죠. 이제 슬슬 대선이 다가오면서 아틀란틱 미국 정론지들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죠. 미국 정론지들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무정부 상태, 미국을 어떻게 막을지 모르는 극단주의 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하지만 이 폭력이 누가 주동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토론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한국인은 알고 있다. 뭐를 통해? LA 뭐라 하죠? 폭동이라 해야 되나요? LA 폭동을 통해 알고 있죠. 누가 불을 태우는지. 일단은 참고로 누가 불을 태웠나요? 하여간 우리가 비버리 hills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랑 싸우진 않았죠. LA 폭동 당시에. 가슴 아픈 과거긴 한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친 거죠. 그 당시에. 이래서는 안 되겠죠. 무정부 상태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란 말이야. 에이브럼 링컨 당시에 또 편지지가 딱 있는데 혼란에 범죄를 더합니다. 혼란과 범죄가 없어야겠죠. 2020년 노동조를 몇 주 앞두고 오리온주 포틀랜드 시장 테드 휠러나 도시에서 극단주의자들의 누군가가 곧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있죠. 한국에도 유명해진. 근데 사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조금 약간 온건하게 대처해서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강경하게 대처해서 좀 안 됐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다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좀 심각했구나. 우리는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급진화된 기회니 특징이 국내 이제 미국이 국내 내분의 시대에 들었다가 요즘 좀 봉합된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또 직면해 있다는 거. 2023년 대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최근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극단과 뭐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미국에서 알겠지만 온갖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이 생각보다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JFK도 사실 좀 극단적으로 안타깝게 됐죠.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2002년도 있었고 생각보다 한국이 그런 건 진짜 안전한 나라인 게 한국은 국내에서 그렇게 막 난리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서로 난리치다가 갑자기 휘말리는 경우인데 1920년대도 그렇고 1960년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내분이라는 게 미국의 좀 DNA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틀란틱은 엄청 좀 이걸 갈등을 나쁜 거라고 너무 이렇게 길게 묘사했지만 사실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거겠죠. 아틀란틱은 좀 이제 폭력이 너무 나쁜 거라고 하지만 폭력을
조장해서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갈등은 폭력이 아닌 어느 정도의 갈등은 사회를 전진시키겠죠. 그 한국이 갈등 없었다가 한 번에 그 개화 시기 때 무너져 내려서 대한제국이 망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또 갈등이 없으면 그 경쟁심이 좀 없어진다고. 원격 근무자가 처리하는 다른 업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애 본다는 건데 원격 근무도 하고 애도 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 참고로 미국 여성 인권이 한국보다 못해요. 그거 아시나요 혹시? 미국 하면 아직도 여성이 비서나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되게 지금 팔자가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미국 여성은 이 왜겠어? 애 봐야지.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미국 사회가 여자가 애 봐야지 하니까 애 보는 거예요. 그냥 원격 근무하면서. 근데 물론 돈은 많이 주죠. 원격 근무하지만 뭐 돈은 한 1억 5천씩 주니까 한국 돈으로. 근데 뭐 알겠지만 월세가 한 4, 500 대요. 그러니까 남는 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돈 자체는 많잖아요. 캐롤린 비길은 대부분의 경력을 빅테크 분야에서 보냈으니까 원격 근무도 잘 시켜줬겠죠. 하지만 원격 근무, 재택근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왜냐하면 집안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격 근무의 매력은 삶의 질 또는 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 간과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도 중요하지만 빚일과 같은 미국의 젊은이 그리고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가사 노동 그리고 또 그 미국은 효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프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보다 미국이 좀 인정이 약하긴 하죠. 수년 동안 경제 규모와 건전성을 측정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불편한데 솔직히 이해가 되긴 해요.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왜곡된 그림 왜냐면 가사노동을 공짜로 하니까 그리고 여성 행진 경제 측정 잘못 측정하는 방식 원격 근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업무 중에 집안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쉽지 않겠죠. 하지만 뭐 집안일 해야죠. 간병과 관련해서 원격 근무와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원격 근무는 미국이 수용해야 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에 그러니까 이 아틀란틱이 말하고자 하는 건 원격 근무에 무슨 뭐 각종 간병 비용을 고려해서 뭐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죠. 올려달라는 것. 그리고 원격 근무에 대해 조금 더 파격적인 그 간병인이 있으면 원격 근무를 파격적으로 좀 인정해달라는 건데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아틀란틱이 또 약간 중도 성향이긴 한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사무실로 다 그냥 때려 넣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서로 그 사업가와 고용당한 사람들 간에 그 합리적인 판단이 서면 이런 식으로 조율과 타협을 해나가는 게 맞겠죠. 누가 정부가 이렇게 정해준다기보단 이제 미국에서 부모들이 교육 정책에 반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와 공동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애들 교육에 손 떼라는 거죠. 미국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사립학교를 되게 좋아하고 다 사립학교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사교육의 공교육화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공교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짜증 확 나는 거야. 사교육 자기 비싼 돈 들이고 사립학교 가는데 갑자기 정부가 와가지고 공교육 하실래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는데 학부모 회의가 꽤 큰 행사예요. 미국에선 학교 개혁에 대한 집요한 관심, 교원 노조에 대한 적대감. 그러니까 또 특이한 게 제 미국 사회 알려줄게요. 미국 사회 특이한 게 그 공화당이 그러니까 미국의 뭐 미국 보수일수록 교원 노조에 대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교원 노조랑 적대감이 장난 아니야. 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있나? 이제 왜냐하면 미국 교원 노조가 그게 지금 예전엔 괜찮은데 다 변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학부모까지 가세했어. 이제 엄마들이랑 교원 노조랑 싸워가지고 교원 노조가 엄마들한테 반정부다 하니까 엄마들이 우리 사립학교 보낼 건데 이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일반 직장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일반 직장에 취업할 약간
약간 그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선생님을 하거든요. 엘리트 학교들 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지금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하고 난리 나는데 지역교육위원회 선출된 지 3년 후 그리고 뭐 카운티, 공화당원, 정치에 참여, 학교 정치랑 막 학부모랑 섞여가지고 난리가 나고 덜 신경질적인 자유 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또 이데올로기 정치 흔히 말하는 우리가 PC라고 하죠. PC주의랑 이제 막 학부모들끼리도 싸우고 학교 그 교사들끼리도 싸우고 서로 싸우고 이제 미국 교육부까지 껴가지고 셋이 싸우고 미국 교육이 진짜 난리가 나는데 한국 교육도 요즘 문제 많지만 근데 한국 교육은 대부분 카톡으로 기싸움 하다가 이제 그 난리 나는 거고 여기는 진짜 이념의 싸움 냉전 예전 소련과 미국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만큼 사설이 엄청 긴데 전투라고 불러요. 전투 서로 이제 싸우는 걸 자유를 위한 엄마들 제목은 자유를 위한 엄마들인데 즐거운 전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싸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그 미국도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만 교육열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미국 교육이 진짜 장난 아니게 미국은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돈 액수도 장난 아니고 학비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하긴 뭐 한국도 학비가 1년 막 한 달 학비가 150만 원씩 주면은 눈 돌아가죠. 이제 트럼프가 새 여론조사에 60% 공화당 유권자 중 60%가 선택한 1위 후보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니까 매우 비싸고 정확한 건데 토론 후 설문조사에서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더 하락했어요. 이전에 3배 차이 나고 있는데 지금 거의 5배, 6배 차이 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엄청난 그 60%, 그 드산티스는 13%, 지금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그 사이고 니키 헬리, 비맥 라마스와미 지금 굉장히 비백 라마스와미라는 인도계가 지금 4위고 엄청나게 뛰어올랐고 무명이었다가 그 토론회 스타가 된 것 같고 론 드산티스랑 니키 헬리 아마 니키 헬리가 부통령 후보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니키 헬리는 트럼프랑도 관계가 지금도 좋다고 하고 아마 트럼프 그리고 니키 헬리 전 유엔 그 외교관 여성 유엔 외교관 이분들이 그리고 지지도도 둘이 합쳐서 가장 높게 나오니까 이거 vs 바이든 카말라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 대통령 부통령 바이든과 카말라 해서 붙으면은 니키 헬리가 또 와일드 카드예요. 니키 헬리가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니키 헬리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니키 헬리가 그 유엔 외교관 출신인데 이분이 힐러리랑 했어도 거의 지지율이 예전에 밀리지 않았어요. 힐러리랑 가상 대결을 해도 카말라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부통령도 지금 카말라보다 좀 높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현재 바이든보다 한 2% 높거든요. 2%. 그러니까 부통령도 지금 현재 부통령보다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 사실 이 바이든한테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러면 진짜 망신 중에 망신이죠. 그 제가 늘 말했지만 트럼프가 저번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역대 링컨까지 앞에서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최다 득표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힘겨워 보여요. 그리고 그 드산티스가 완전히 세력을 잃으면서 드산티스가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민주당이랑 균형 잡힌 후보인데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번에 완전히 밀리면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죠. 60%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략이 민주당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더 공격하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소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